RPM과 자연과 과학에 대하여 발표를 할 한국전기원의 본 발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이 블로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은 RPM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RPM의 세계는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자연과 과학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를 하였고, JK-RPM이라고 하여 저만의 RPM 세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힘과 수학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RPM의 R 분야는 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라는 용어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였는데 19세기 말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서 서양의 릴리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의미가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로 경험을 초월한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려 인간의 불안,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PM에서 P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철학이라는 개념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었습니다. 보편적 인간으로서 영혼을 잘 가꾸기 위함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철학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의 필로조피에서 필로는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소피는 지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RPM에서 M은 수학을 의미합니다. 물건이나 사물의 수와 양을 다루는 것에서 수학이 출발하였는데 수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며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크게 기하학 분야와 대수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리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RPM은 종교와 철학과 수학의 세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RPM이 과거에서부터 각기 다른 분야로 발전된 것은 아닙니다. RPM은 기원 전후 약 1000년 동안의 세계 각지에서 체계화됩니다. 서양에서는 BC 6세기 이후 그리스의 탈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에 의해서 수학과 서양 철학이 체계화되며 BC 5세기 들면 인도에서 석가모니에 의해 불교가 체계화되고 1세기에는 예수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체계화되고 7세기에는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함마드에 의하여 이슬람교가 체계화됩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BC 6세기부터 체계화되는데 중국의 노자, 공자를 비롯한 제가 백가의 활동으로 동양 철학이 체계화됩니다. RPM 세계에서 그 서양의 부분을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하였고 최초로 과학적인 명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탈레스는 비례식을 이용하여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자세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근원을 수라고 하였고 피타고라스가 수학에 기여한 공적은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 수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하여 무지에 대한 자각 그리고 깨달음 등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알폴론 신전에 현과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로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한 말입니다. 다음으로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철학자 오다카 도모가 출판한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때 이후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완전됐습니다. 다음으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주요 사상은 이데아론입니다.
이데아는 현상 세계 밖의 세상이며 이데아는 모든 사물의 원인이자 본질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흙, 공기, 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즉 모든 것은 목적을 내재한다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는 그리스의 기하학자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완성하였으며 그의 저서 기하학 원론은 현재까지도 기하학에 있어서 경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PM의 세계에서 동양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노자는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도덕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자의 사상과 장자의 사상을 결합한 도장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도교입니다. 도덕경에는 자연은 인간이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 자연은 스스로의 길을 갈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자입니다. 공자는 유학의 시조이며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유학은 인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윤리학이며 철학입니다. 다음으로 주자입니다. 주자는 주희라고도 불리는데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입니다. 주자는 주자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주자학은 이기설과 심성론에 입각하여 경물지지를 중시하는 실천도덕과 인격과 학문의 성취를 주장합니다. 성리학은 주자가 집대성한 주자학의 한 분야가 됩니다. 이러한 주자학은 고려 말기 안향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정도전에 의하여 조선 통치 이념이 됩니다. 이후 김종직, 이황, 이에 이르러 조선 성리학이 체계화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동양 철학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거치면서 인간을 소우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 과학과 그의 종교에 대한 관계를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연이라는 용어는 도덕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도덕경에서 말하는 자연의 의미는 인간 사회에 대응하여 원래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우주의 순리를 뜻합니다. 도덕경에서 설명하는 자연은 현재의 자연이라고 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도덕경에는 천지임자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천지는 현재의 자연을 의미하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풀이를 하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인류가 수학을 이용하여 사물의 구조, 성질, 법칙 등에 대하여 관찰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자연현상의 이론을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세상은 하나인데 서양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수학하고 절대자의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를 거쳐 인간을 소우주로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심성에 대한 이론으로 체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라는 것은 과학적인 질문의 예로 볼 수 있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은 종교적인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여기에 어떻게 왔는가, 우주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JKRP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JKRPM은 정진교의 이니셜, 그 다음에 종교관, 철학관, 수학관을 얘기합니다. 저 나름대로 구축한 종교, 철학, 수학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 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고 이 고구려는 시조가 주몽이고 알에서 태어납니다. 백제는 주몽의 아들 온조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고 신라의 박혁거세는 BC 57년에 역시 알에서 태어납니다. 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역시 알에서 태어난 걸로 배우는데 이 역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는 공자가 BC 479년에 중국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공자가 죽고 난 450년 뒤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알에서 태어나는 민족으로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다음으로 조선에 들어오면 성학십도라고 하여 조선의 중기 성리학자 이황이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개의 그림을 그려서 선조에게 바칩니다. 여기서 3개는 옛날 선인들의 것이고 3개의 도표는 이황 자신이 스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물려받은 선조는 조선의 14대 왕이 되고 41년간 통치를 하는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무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 8년에 들면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의 문제를 계기로 하여 신하들을 동인과 성인으로 분련시킵니다. 다음으로 이 정여립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경파 정철이 동인을 축출하고 서인이 집권하게 만들며 다음으로 임진왜란을 거쳐서 다시 동인이 집권을 하고 이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갈리고 북인은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표로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선조 1년에 훈구 대신들을 처리하기 위한 문제로서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때 신하들은 동인과 성인으로 쪼개지고 동인이 실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 정여립의 난을 기준으로 해서 동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또다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란의 책임을 물어 서인이 축출되고 동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동인들이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강경파와 온건파, 즉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후 북인 강경파가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뉘게 되는데 이 강경파는 광해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득위하면서 북인은 축출되고 다시 남인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후 숙종 시대에 이르러 경신황국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동인이 전부 축출이 되고 서인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됩니다. 온건파였던 소론은 경종을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후 영조가 즉위하면서 노론은 축출되고 다시 소론은 축출되고 다시 노론이 득세하는 걸로 조선의 당쟁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동란에서 중공군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는 일본에 전후 배상 금액을 두고 문제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그 전쟁 배상 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국의 철도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철도를 매각하려는 사건을 시작으로 중국 내에서는 신해혁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해혁명 이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전쟁이 37년까지 일어나고 2차 전쟁이 2차 대전이 패망하는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중국 내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6.25 때까지입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북한에 있는 이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후 한국 동란이 일어났고 인적 상륙 작전 이후 그 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김일성이 모태통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중국 공산당은 국공내전의 승리를 이룩한 조선의용군에 대한 보답으로 중공군을 개입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JKRPM에 있어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추측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일에 대한 상상이나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을 예상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추측이라는 용어는 조선 후기의 최한기가 34세 때 저술한 추측록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측록이라고 하는 책은 신기톡이라는 책과 합본하여 기측체이라는 책으로 중국에서 출판이 됩니다. 이 추측이라는 추측록의 내용에 보면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성이며 이 성에 따라 배우고 익힌 것이 추가 됩니다. 이 추를 기본으로 하여 미루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측이 됩니다. 즉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추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측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한기가 사람이 지식을 이루어가는 인식의 과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한기는 기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55세 때 저술하게 되는 이 책은 리라는 것은 기에 내재하는 기의 질서일 뿐이다 라고 하여 기존에 설명이 된 리기론에서 리를 무시하고 기만을 중요시하고 설명을 합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꽉 차 있는 것이고 활동 운하하는 것이다. 즉 살아있고 정지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며 항상 순환하며 항상 변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를 정의하고 이 기를 가지고 모든 현상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은 대동여 지도인데 이 대동여 지도는 김종호가 그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와 최한기는 친구입니다. 최한기는 하늘의 이치를 담당을 하였고 김종호는 땅의 이치를 담당하여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세계를 자신들만의 철학적 세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한 것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성리학에 대하여 공부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 저는 나름대로의 인식론을 구축하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서관은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를 모아놓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성리학은 중국의 송나라의 유학자 주자가 집대성을 한 것으로 이 성리학은 주자학의 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할까요? 도서관이라는 단어는 하도와 낙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도의 도를 취하고 낙서의 서를 취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하도와 낙서는 또 용마하도와 신구낙서의 줄임말입니다. 하도는 복귀시 때 황하강에서 나타난 용마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희는 이 하도를 이해하고 역의 8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낙서는 하나라 때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는데 낙수에서 나온 신기의 등에 그려져 있다는 그림으로 우왕은 이 낙서를 이해하고 홍범구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하도는 오른쪽과 같은 그림의 형태가 되는데 이 숫자의 배열은 5행의 배열을 나타냅니다. 즉 1, 2, 3, 4, 5가 5행을 나타내고 6번에서 또 10번까지 다시 한번 똑같은 구조를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배열의 숫자 배열을 가지는데 이 숫자 배열은 마방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은 수평, 수직, 대각선 숫자의 합이 모두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도와 낙서는 임금이 나라를 이용한 데 활용한 숫자의 배열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하도와 낙서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놓고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료로 활용했다는 데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이기 개념으로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심성의 구조에 대하여 논하는 학문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인의 예치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단은 맹자의 측은지심은 인지단, 수호지심은 의지단, 사양지심은 예의지단, 십이지심은 지지단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즉 인의 예지의 단을 모아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말하는 7가지의 인간이 가지는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애호욕을 말하며 이 칠정은 예기의 예운 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단과 칠정의 관계를 놓고 태계이황과 고봉그대성이 8년 동안에 걸치는 논쟁을 시작하는 것이 사단 칠정론입니다. 이 인간의 사성은 리가 발현된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것은 리인가 기인가를 놓고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황은 사단은 리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은 정이라는 측면에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리학은 인간의 마음, 심성에서 욕심이 작용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 즉 성에 대하여 논하는 학문이며 현재는 성즉리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한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불도를 열심히 닦는다라는 말을 음역하여 한자로 주공부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주의 의미는 사라지고 현재 공부라는 의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공부에 관한 기록은 선노록에 많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간절하게 해야 하며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공부할 때는 오로지 안지나서나 의심하던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RPM의 총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총론은 다양한 단편적인 지식을 자신의 방식으로 조립하고 집적하라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생각이고 탐색의 과정이며 다양한 탐색의 과정 그 자체가 철학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수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학은 철학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수학은 우리 사고의 가장 좋은 훈련이며 타 학문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에 대해서 RPM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린 정의는 종교는 주관적인 철학이고 수학은 객관적인 철학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수학에 대하여 제가 구축한 저 나름대로 구축한 수학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학은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사과가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사과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와 똑같이 생긴 사과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모양과 무게와 형태, 형상이 동일한 사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사과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답은 사람 머릿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과 1을 의미하는 이거와 똑같은 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주어진 사과 한 개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머리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에서는 정확하게 나누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수학은 왜 배우는가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논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수학을 배워서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공학도는 왜 존재하지도 모르는 네 가지의 힘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뿐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학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수학의 위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은 왜 배우는가? 일사늑약이라고 일본이 대한제국의 왜곡권을 강탈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경술국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전체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겨준다라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수학을 배우지 않는 민족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인간이 수학을 배우는 두 번째 이유 중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힘에 대하여 발표 정리를 하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힘이 만유인력입니다. 우리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중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중력이 아닙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질량과 떨어지는 사과의 질량 중심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지는 현재 모릅니다. 단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은 중력과는 달리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왜 이러한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존재하는지 역시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정된 전하들에 의한 이 전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 전기력으로 나타나고 전하의 흐름, 즉 전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력은 로렌츠 힘으로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전기력과 자기력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 다음으로 세 번째 힘이 강력입니다. 강력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원자 핵 내부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핵 안의 길이가 즉 양성자 사이의 길이가 10의 15성 미터 이하에서는 서로 미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당겨서 서로 당기는 강한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강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6종류의 쿼크 중에서 3개의 쿼크가 이쪽 저쪽으로 모이면서 양성자나 중성자 그리고 중간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력입니다. 이 양력은 원자 핵 중에서 중성자를 원자 핵에 충돌시키면 핵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분열된 원자 핵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된 상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핵 분열 물질로는 우라늄, 플루토늄, 토륨, 바륨, 라듐 등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방출의 형태로는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메 붕괴 등이 있는데 여기서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전자를 방출하면서 양성자로 바뀌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베타 분계 시 반응 전후로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볼프강 파울리와 엘리코 페르니는 중성미자 뉴트리오가 이 반응에 참가하여 에너지를 가지고 달아난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보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관계가 있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미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과 양력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두 힘이 중력과 전자기력이고 이 힘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시적 세계에서 작용하는 두 힘은 강력과 양력인데 이 두 힘은 몸으로 인간의 육체로 느낄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네 개의 힘만이 존재할까요? 현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답을 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세상을 만든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창조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도는 이렇게 왜 존재하지도 모르는 네 가지의 힘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학을 이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